안평대군은 나약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선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조선 최고의 서예가이자 국가사업 30종에 참여한 실력자. 그가 거느린 문인 네트워크는 수양대군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평대군을 불쌍한 예술가로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수양대군이 실록까지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박보검의 안평대군, 오늘 그 실제 역사를 복원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역사 속 권력의 비밀을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세종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 문종부터 막내 영흥대군까지. 그중 셋째가 바로 안평대군 이용입니다. 1418년 가을에 태어난 이 아이는 11살이 되던 해에 왕자의 칭호와 땅을 받습니다. 안평, 충남 홍성의 옛 지명에서 따온 이름으로 편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아들에게 당호까지 직접 지어줍니다. 비해당, 게으르지 말라는 경계의 뜻이었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왕이 아직 어린 셋째 아들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안평대군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1430년 안평대군은 형 수양대군 그리고 동생 임영대군과 함께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여기서부터 안평대군의 재능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안평대군은 글씨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원나라의 명필 조맹부가 만든 송설체라는 글씨를 기반으로 자기만의 서체를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평체입니다. 보통 글씨를 잘 쓴다고 하면 개인의 재능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평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공식 글씨체가 됩니다. 국서체, 나라를 대표하는 서체로 채택된 겁니다. 한 왕자의 글씨가 나라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안평대군의 명성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조선에 올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신들이 안평대군의 글씨를 받아가려고 줄을 섰습니다. 예경과 사마손 같은 명나라 사신들이 안평대군의 글씨를 보고 직접 감탄을 쏟아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왕자가 쓴 글씨 한 장이 명나라 최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선물로 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 글씨만이 아닙니다. 안평대군은 서예와 시문 그리고 그림까지 모두 잘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을 시서와 삼절이라 불렀습니다. 안평대군이 바로 그 시서와 삼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모은 컬렉션입니다. 안평대군이 수집한 서화 작품이 222점. 신숙주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 목록에는 중국 역사상 전설적인 화가들의 이름이 줄줄이 올라 있습니다. 동진시대의 고개지, 당나라의 왕유, 송나라의 소동파와 곽희, 원나라의 조맨부, 그리고 조선의 천재화가 안견의 작품만 30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 소장품이었습니다. 근대로 비유하면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재를 사들인 것에 비견될 만한 규모입니다. 안평대군은 인왕산 기슭에 비해당과 담담정을 짓고 백악산 서쪽에는 무계정사라는 별장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일대입니다. 무계정사 안에는 10,000권이 넘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고 학문을 나누는 자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선 최고의 문화살롱이었던 겁니다. 안평대군이 부르면 사람들이 모였고 안평대군이 글을 쓰면 그것이 곧 조선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평대군의 글씨를 직접 볼 수 있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의 무덤인 영릉의 신도비입니다. 1452년에 안평대군이 직접 쓴 이 비석은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74년에 발굴되었습니다. 현재 보물 제180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한 왕자의 붓끝이 돌 위에 남긴 흔적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11살의 왕자 칭호를 받았던 소년이 30살이 되기도 전에 조선 최고의 서예가이자 조선 문화계의 중심인물로 우뚝 섭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의 진짜 능력은 예술이 아닙니다. 예술가? 안평대군은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안평대군이 참여한 국가사업은 30종이 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참여의 성격입니다. 왕자라는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닙니다. 돈만 대준 것도 아닙니다. 실무를 직접 주도했습니다. 편찬사업이라는 건 나라의 법과 역사와 제도를 책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에 안평대군이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30종이 넘는 국가사업에 왕자가 직접 손을 대고 있었다는 것. 이건 취미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모으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450년 문종이 즉위한 뒤 안평대군의 서체를 본떠 금속 활자가 만들어집니다. 경오자, 금속으로 만든 국가 공식 인쇄 활자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공식 문서와 서적이 이 활자로 찍혀 나왔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가 조선의 인쇄 시스템 자체에 박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예술적 명성이 아닙니다. 국가 인프라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안평대군의 글씨가 사라지면 조선의 인쇄 체트계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평대군 곁에는 거물급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종서, 함경도의 6개 군사 거점인 육진을 개척한 전쟁 영웅이자 당시 좌의정이었습니다. 나이 70을 넘긴 노장이었지만 조선에서 그의 이름 석자는 곧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영의정 황보인, 이들은 문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린 단종을 부탁한 고명대신이었습니다. 선왕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왕을 지키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바로 이 고명대신들이 안평대군과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조선의 군사력과 행정력을 쥐인 최고위 대신들이 안평대군의 울타리가 되어준 겁니다. 이 구도 안에서 안평대군의 위치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실세였습니다. 안평대군의 손은 인사권에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황표정사, 관리를 뽑는 인사제도에 안평대군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벼슬에 앉히고 누구를 내보내느냐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수양대군의 세력 확장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에게는 자신만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현로, 수양대군에게 한명회가 있었다면 안평대군에게는 이현로가 있었습니다. 이현로는 안평대군의 모든 정치적 판단에 깊이 관여한 핵심 참모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452년 이현로가 수양대군 측 사람들에게 직접 폭행을 당합니다. 수양 측이 안평의 책사를 물리적으로 건드린 겁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동시에 두 형제 사이의 대결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계정사에 모이던 문인 네트워크의 규모는 수양대군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들과 문인들이 안평대군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무력과 일부 측근에 의존했지만 안평대군은 조선 지식인 사회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실권과 인적 네트워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왕자가 바로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나약한 예술가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정도 실력자가 왜 죽어야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안평대군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양대군은 더 무서웠습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글씨에서 밀렸습니다. 학문에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에서 밀렸습니다. 조선의 문인들이 따르는 건 수양이 아니라 안평이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 안평대군은 무엇을 해도 앞서가는 동생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가 나라의 공식 서체가 되고 그의 이름이 명나라까지 울려 퍼지는 동안 수양대군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재위 2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건 12살 단종이었습니다. 아이가 왕자에 앉는 순간 조선의 권력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구멍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뻗으려는 바로 그 자리에 안평대군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라는 조선 최고의 거물 대신들, 조선 문인사회의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이현로라는 유능한 책사까지 안평대군이 쥐고 있는 패가 너무 강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머릿속에서 냉혹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김종서를 제거해도 안평대군이 살아있으면 소용이 없다. 대신들을 아무리 쓰러뜨려도 안평대군이 구심점으로 남는 순간 흩어졌던 세력은 다시 모입니다. 안평대군,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먼저 무력화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양대군은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안평대군을 왕위를 노리는 위험한 역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중국 수나라의 양제에 비유합니다. 양제는 형을 밀어내고 아버지를 속여 왕위를 빼앗은 폭군입니다. 안평대군이 어린 단종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무계정사가 함정이 됩니다. 문인들이 모여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던 안평대군의 문화살롱, 이 아름다운 공간이 역모를 꾸미는 비밀 아지트로 둔갑합니다. 안평대군의 강점이 하나하나 무기로 뒤집어집니다. 넓은 인맥은 역모의 동조자 명단이 되고 정치적 영향력은 왕위를 찬탈하려는 야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이 대목은 세조 때 편찬된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직접 역사를 쓴 겁니다. 자기가 죽인 동생을 역적으로 기록하는데 거리낌이 있었을까요? 승자가 쓴 기록에서 패자는 언제나 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평대군이 정말로 역모를 꾸몄는지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이 기록이 만들어진 시점에 안평대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447년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안평대군은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이상향, 도원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안평대군은 곧바로 화가 안견을 불러 꿈속 풍경을 이야기합니다. 안견은 단 3일 만에 그 꿈을 비단 위에 옮겨 놓았습니다. 세로 38cm, 가로 106cm의 두루마리,
이것이 목류도원도입니다. 이 그림을 본 21명의 문인과 고승 1명이 감상의 글을 적어 넣었습니다. 총 23편의 글이 두루마리 위에 빼곡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가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박팽년, 성삼문, 이계, 사욕신으로 불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김종서, 황보인, 이현로, 개유정난에서 목숨을 잃을 사람들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중 절반이 수양대군의 손에 죽습니다. 목류도원도는 안평대군의 꿈을 담은 그림인 동시에 곧 죽어갈 사람들의 마지막 서명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5개월, 12세의 단종이 왕위에 앉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세종이 남긴 고명 대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선왕이 죽기 전에 어린왕을 부탁한 신하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 이들은 왕자로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뒤에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날 밤 측근 임어의룬과 양정 그리고 홍달손을 대동하고 김종서의 자택을 찾아갑니다. 71세의 노장군 김종서, 함경도 육진을 개척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조선의 북쪽 국경을 직접 열어젖힌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이 가장 믿었던 장수이자 나라를 지키는 방패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수양대군은 감히 왕자의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김종서가 자택에서 맞이한 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철퇴였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지자 수양대군의 움직임은 더 빨라집니다. 곧장 궁으로 향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우의정 조극관이 끌려 나왔습니다. 단종이 나라를 부탁한다며 손을 잡아줬던 신하들이 그 밤 안에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세 소년 임금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궁 안에 남은 것은 피냄새와 수양대군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먼저 치고 대신들을 제거한 다음 동생을 곧장 강화도로 유배 보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안평대군을 둘러싼 보호막을 먼저 없앤 겁니다. 김종서가 살아있었다면 안평대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에게는 수양대군을 압도하는 문인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고명 대신들과의 정치적 연대가 있었습니다. 책사 이현로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선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힘입니다. 그런데도 안평대군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끼리 칼을 겨눌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김종서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인지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안평대군의 책사 이현로도 그날 밤 수양 측에 의해 살해됐다는 사실입니다. 수양에게 한 명예가 있었다면 안평에게는 이현로가 있었습니다. 그 이현로마저 사라진 뒤에 안평대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바로 그 사람이 결국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갔습니다. 강화도 유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강화도 근처의 더 작은 섬 교동도로 옮깁니다. 그리고 영모 2명을 씌웁니다. 안평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계획했다는 것이 수양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동생을 중국 수나라의 폭군 양제에까지 비유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문인들과 시를 나누던 동생을 역사 속 최악의 군주에 빗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기록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조 때 편찬된 실록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직접 감독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 안에 쿠데타의 정당성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안평대군이 정말로 반란을 꾀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기록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리면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음력 10월 18일, 유배된 지 불과 8일 만에 안평대군은 교동도에서 사약을 받습니다. 1453년 11월 27일, 향년 36세, 1418년에 태어나 11세의 왕자의 칭호를 받고 조선 최고의 서예가로 이름을 떨치고 북가사업 30종에 참여한 실력자,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올 때마다 글씨를 받으려 안달했던 바로 그 사람이 작은 섬에서 홀로 사약을 들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의 아들 의충군은 진도로 유배됩니다. 유배지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쿠데타 공신 권람의 노비로 분배됐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이은 사람들이 공신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안평대군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닙니다. 가문 전체를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동생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다릅니다. 수양대군은 둘 다 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안평대군의 서화 컬렉션이었습니다. 222점, 중국 동진시대의 고개지의 그림부터 당나라 왕유, 그리고 송나라 소동파와 곽희, 그리고 원나라 조맹부의 작품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담긴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명작들이 한 사람의 컬렉션 안에 있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목숨 걸고 모은 문화재 컬렉션에 비길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만약 이 222점이 살아남았다면 한국 미술사의 흐름 자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이것을 전량 소각하거나 압수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모은 예술 세계가 하루아침에 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글씨였습니다. 안평대군의 서체를 기반으로 만든 금속 인쇄 활자 경호자. 이것은 개인 소장품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책을 찍어내는 데 쓰는 국가 공식 활자였습니다. 조선이 펴내는 책마다 안평대군의 글씨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인 1455년 이 경호자를 용광로에 넣었습니다.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으로 완전히 새로운 활자인 의뢰자를 주조합니다. 안평대군의 손끝에서 태어난 국가의 글씨를 불에 녹여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문종이 동생의 뛰어난 서체를 보고 감탄하며 만들게 한 활자였습니다. 그것을 수양대군이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입니다. 세조 때 편찬된 실록에는 안평대군의 업적이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누락되어 있습니다. 대신 안평대군이 역모를 꾀했다는 주장만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죽은 뒤에는 역사를 고쳤습니다. 작품을 불태웠습니다. 글씨를 녹였습니다. 기록을 지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 최고의 서예가였던 안평대군의 글씨를 오늘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세종 영릉의 신도비 정도뿐입니다. 그마저도 1469년 영릉을 여주로 옮길 때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신도비가 다시 세상빛을 본 것은 500년 뒤인 1974년이었습니다. 2013년에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수양대군의 파괴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땅이 품어준 덕분에 우연히 살아남은 겁니다. 심지어 안평대군에게는 무덤조차 없습니다. 묘소가 아니라 제단만 남아 있습니다. 같은 운명을 겪은 형제 금성대군의 제단이 경북 영주에 남아있는 것처럼 안평대군도 온전한 무덤 하나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족을 몰살했습니다. 작품을 태웠습니다. 글씨를 녹였습니다. 기록을 고쳤습니다. 무덤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아무리 파괴해도 손대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에게도 마침내 대가가 찾아옵니다.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몰아내고 신하들의 피 위에 왕자를 세운 수양대군. 이제 세조가 된 그의 앞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원하던 것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세조에게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457년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겨우 19세였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었습니다. 꽃이 피기도 전에 진 겁니다. 그리고 1468년 세조 본인이 쓰러집니다.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괴로워했습니다. 50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왕자 위에서 편안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세조가 죽은 이듬해 왕위를 물려받은 차남 예종마저 재위 1년 만에 20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수양대군이 그토록 원했던 왕자, 모든 것을 파괴하고서야 앉은 그 자리 위에서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버리고 충신들을 도륙한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자식의 죽음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가문을 뿌리째 뽑았던 그 사람의 핏줄이 똑같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벌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양대군이 모든 것을 파괴했는데 몽유도원도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1592년 임진왜란, 일본군이 조선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때 이 그림은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일본 장수가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수양대군이 끝내 파괴하지 못한 그림을 전쟁이 바다 건너로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덕분에 이 그림은 조선 안에서 이후 벌어진 수많은
수많은 전랑과 화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몽유도 원도는 지금 일본 나라현 덴리 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29년이었습니다. 일본 학자 나이토 코난이 학술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빛을 봤습니다. 안평대군이 꿈을 꾸고 안견에게 그림을 맡긴 1447년부터 따지면 약 482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수양대군이 그토록 지우려 했던 동생의 꿈이 바다 건너에서 500년 가까이 숨어 있다가 다시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 비단 두루마리 위에는 그림을 보고 감상을 적어 넣은 찬문이 남아 있습니다. 약 21명의 문인과 고승 1명이 남긴 23편의 글입니다. 이 이름들의 뒤에는 비극이 새겨져 있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과 이계는 사육신으로 처형됐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이는 그날 밤 철퇴에 쓰러졌습니다. 안평대군의 책사 이연로도 같은 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양대군의 편에 선 신숙주와 정인지와 최항의 이름도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죽은 자와 배신한 자의 글씨가 같은 비단 위에 나란히 존재합니다. 48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변절자인지 그 그림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안평대군이 꿈꾼 복숭아꽃 만발한 도원은 끝내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그린 그림은 주인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안평대군은 나약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선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했던 실력자였습니다. 수양대군보다 뛰어난 학문과 수양대군보다 넓은 네트워크와 수양대군보다 강한 정치적 입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가족을 몰살하고 작품을 불태우고 글씨를 녹이고 기록까지 조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사약을 받은 지 294년이 지난 1747년 영조는 안평대군의 이름을 복원하고 장소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1791년 정조는 영월 장릉 배식단에 안평대군을 충신 32인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세웠습니다. 수양대군이 지우려 했던 이름이 결국 역사 위에 다시 새겨진 겁니다. 안평대군이 꿈꾼 도원은 끝내 사라졌지만 그 꿈을 담은 그림은 482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